네, 여러분들과 오늘 1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1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화학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기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화학은 어떤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또 화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장에서 1-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에서 우리가 화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화학원에서는 물질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또는 물질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학문, 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걸 유식하게 원자 그리고 분자 자 그리고 이온 전자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도 되고 또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화합물.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혼합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섞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화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냐면 사실 대부분의 학문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기초 지식으로 쓰일 수 있다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리학이란 것도 있고 생물학이란 것도 있고 지구화학 또는 지질, 대기, 환경, 생태에 있는 것들의 기초 지식이 되는 학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사실 기초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미세세계 연구의 도구 학문으로서의 화학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은 대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실 별로 믿고 싶지 않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사실 선생님도 원자를 본 적도 없고 전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원자나 전자도 안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맞죠? 자,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입자, 자, 굉장히 작은 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또는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계단을 이렇게 넘어갈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확대를 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상 우상향하는 것을 선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미시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오차를 무시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것은 오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제를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사실 대학교에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물리 2를 배우고 했을 때는 양자라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제 조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첨단 과학은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한 종자 개량 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한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이런 전지와 관련해서 첨단 과학이 최근에 매우 곽광받고 있다. 배터리 기술입니다. 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거나 진로로 삼는 것도 최근에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가 있는데 뭐 DNA 서열 측정기의 결과 뭐 A는 이렇고요. B 같은 경우는 그래핀 하도 많이 들었죠.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래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국의 모든 화학을 하는 학생들이 그래핀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핀을 하더라도 그래핀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핀에서 뭔가 좀 다른 기술을 있는 건지 또는 좀 더 나아가서 그래핀 다음 세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너도 나도 그래핀 하게 된다는 것은 별 차이점을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이라는 용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핀을 가지고 뭐 너는 뭘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어디에 더 여러분들이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그래핀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화학의 연구 대상으로서는 아까 전에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밑에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녹이 쓴다, 녹쓴다, 녹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서 사실 녹 쓸었네, 못 쓰겠네 이 못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반응을 보니 이렇게 철과 그리고 산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Fe2O3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화학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 같은 경우도 직업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 화학자들은 이거를 H2O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물은 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냥 뭐 말을 하자면 그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는 다를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과학적 방법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찰을 돌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음. 자, 관측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데이터는 어떤 게 있냐면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성적은 사실상 성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량이라는 것은 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이 매우 많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계산이 거의 없다 또는 적거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이 양과 관련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대학교 가서도 수치를 가지고 화학에서 이 정량 분석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화학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계산을 하고 양을 만들어낸다. 우리 보통 뭐 실험을 한다 했을 때 두 개의 실험 어떤 물질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가지고 C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죠? 자, C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만들어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것을 얼마나 만들어냈냐라고 따졌을 때는 이 정량적인 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거냐면 이게 중학교 때는 뭐 아스피린이라는 것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든다 했을 때 어떤 물질 뭐 산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스피린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아스피린을 만들어냈을 때 아스피린이 만들어졌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정성적 데이터에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요, 또는 대학교 때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화학 실험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하게 돼요.
자, 하루 종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1과 1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 3, 뭐 2만큼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얘를 1과 3만큼 넣었을 때는 얼만큼 만들어지는 건지 또는 얘를 2와 3만큼 넣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예상하는 실험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치, 뭐 예상되는 예상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예상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량과 다룰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과 3을 더해 반응시켰더니 예를 들어 이만큼 나왔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3만큼 나와야 돼. 맞죠? 3만큼 나와야 되는데 2밖에 안 나왔으니 여기 곱하기 100을 때려버리면 100%를 해버리면 66% 정도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득률이라 얘기합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 어, 그 실제로 이론상 나와야 되는 양만큼 안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동률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 이해 가잖아, 맞죠? 원래 나와야 되는 양분의 실제로 얻은 양 곱하기 100을 수득률, 100분율에 율을 붙여서 맞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상 다시 자 이론상 얻을 수 있는 양분의 자, 실험적으로 얻은 양 곱하기 100%가 수득률을 얘기를 해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지금 들어도 아주 어렵고 그렇진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량 분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량 데이터는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처음에 했던 양적 관계, 화학원에서 있는 양적 관계와도 연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막 1학년 때는 중화 반응 했잖아, 맞죠? 산과 자, 염기가 반응해서 뭐 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에서도 이걸 가지고 어떤 양 1대 1대 1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과 법칙 그리고 이론 이게 과학적 방법 중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 가설은 관측한 자료에 대한 임시적 설명 가능한 내용. 뭐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 맞죠? 예를 들어 A라는 섬에서는 뭐 검은색 새만 있다. 예를 들어 까만색 새가 까만색만 있었다. 그래서 가설 세우는 거죠. 모든 새들은 다 뭐 검정색일 것이다. 그걸 가지고 뭐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거 가지고 뭐 가설을 증명하는 단계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일단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 임시적 설명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실험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따라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따라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차를 찾아내고 오차의 원인을 찾아낸다라면 그것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맞죠?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 과정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실험하고 땡 아쉬웠다. 그건 중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2학년 때 웹스 또는 과제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오차를 내게 되면 최악의 오차가 아니라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면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학년 때 가서는 뭐 보고서를 쓰든 뭐 자소서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왜 글씨가 잠깐만 자, 나온다. 자, 그래서 실험하는 거에 의의를 가지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과 왜 다르게 됐는지 어떠한 실험 조건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자소서가 나오고 생기부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만한 게 나오지 그냥 허수아비처럼 실험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쓸 때는 막 쓰지만 나중에 면접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하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하게 우리 보통 F는 MA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원리를 얘기하는 설명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은 항상 뭐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거나 수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원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꼭 과학적인 모든 원리들을 꼭 과학적인 발견으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는 삶과 비슷하잖아요, 맞죠? 꼭 그렇게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 우리 물질을 분류할 때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듯이 화학은 물질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물질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막 원자도 있고, 뭐 분자도 있고, 이온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맞죠? 자,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물,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순물질은 그냥 하나처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물질. 여러 개가 섞여도 하나의 물질로 움직이는 것들. 자, 물 알다시피 H2O인데, 암모니아 NH3, 자, 금은 AU, 산소는 O2 이렇게 되어 있는데, AU라는 것은 금은 뭐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이라고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하나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든 반응을 해서 뭐 아주 좀 무식한 용어를 쓰자면 합쳐져서 맞죠? 합쳐져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을 해서 또는 화합물이 돼서 자, 화학 반응을 해서 하나의 물질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순물질이라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이상의 물질이 섞여서 예를 들어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다고 했을 때 얘들이 하나의 물질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섞여 있는 것. 공기 안에는 뭐 있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CO2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처럼 움직이질 않죠. 다 따로 움직이지, 맞죠? 그러니까 얘들을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음료수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혼합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에는 순물질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모식도로 표현한 거예요. 빈칸에도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겠죠, 맞죠? 자, 혼합물과 순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화합물, 원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화합물은 H2 하나의 물질로 움직이지만 여러 개가 섞여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뭐 CO3도 있고. 자, 자, 이거 CO2입니다. 자, 원소는 AU, 뭐 CU, 뭐 H 뭐 이런 것들 또는 H2 이런 것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소 기호라는 말 들어봤죠? 원소 기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원소 기호를 다 외울 순 없습니다. 자, 구리 기본적으로 꼭 알아놔야겠죠? 그리고 실리콘, 규소, 실리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규소도 알아야 되고 AU도 알아야 되고 납도 알아야 되고 니켈도 알아야 되고 마그네슘도 알아야 되고 망가니즈도 알아야 되고 바륨도 알아야 되고 백금, 브로민 정도, 비소 정도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스무트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된다 말하는 게 사실 좀 어렵지만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산소도 알아야 되겠고요. 맞죠? 나트륨 또는 소듐이라 부릅니다. 대학교에서는 소듐이라 부르는데 여기 영어 있는 영문을 따라서 자, 고등학교에서는 나트륨이라 아직 부르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소듐이라 불러라고. 자, 수소 알아야 되겠죠? 수은 Hg, 아연, iod,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클로린, 염소, 실버, Ag, 인피죠, 맞죠? 인피. 자, 조석, Sn 정도 다 알아야 되네. 다 알아야 되네. 코발트도 알아야 되고, 크로뮴도 알아야 되고, 이거 텅스텐 정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타슘, 칼륨을 포타슘이라 부르는 거 알죠? 자, 플로린, 황. 대부분 알아야 되네. 몇 개 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저게 뭐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새로운 원소 기호가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신챔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질을 분류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순물질은 크게 아까 전에 원소와 화합물이라고 불린다 했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 그러니까 산소도 원소, O2도 원소, O3, 우리 보통 오존이라고 부르는 것도 원소입니다. 이런 것도 원소고요. 맞죠? 철. 이런 원소라 하고, 화학적으로 더 간단한 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 물질 더 분리할 수 없다? 좀 애매하잖아, 맞죠? 그럼 원소와 화합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순물질인데, 화합물의 정의를 다시 하자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내가 뭐라 했죠? 아까 전에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 했잖아요. 맞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이루어진 순물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되잖아. 맞죠? 두 가지 이상의 섞여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순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H랑 O랑 섞여 있지만 하나처럼 움직이는 물. 자, 물.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소를 먹고 산소를 먹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CO2 이산화탄소를 먹는다고 했는데 탄소와 산소를 먹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은 우유와 음료수 어떤 부분에서 먹더라도 똑같은 맛이 나는데 시멘트나 모래, 철가루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잖아, 맞죠? 초등학교 때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세 가지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기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태로 있는데 얘들을 각각 분자간 거리를 봤을 때 갈수록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분자간 거리가 매우 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체를 압축, 풍선 불 때도 우리가 막 눌러도 터지지 않잖아. 물론 세게 누르면 그렇지만 이렇게 압축을 시키거나 팽창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체들은 자기들의 부피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액체와 기체들은 특히 기체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와 같습니다.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같다. 이 액체는 용기의 부피만큼 액체의 부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양을 적게 넣으면 이만큼에서 끝날 거고 양을 더 많이 넣으면 여기서 끝날 거잖아. 맞죠? 근데 기체는 안 그래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입니까? 자, 어쨌든 기체 분자 24개가 여기 있는 거라 기체 분자가 여기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예를 들어 24개가 있다. 예를 들어 24개가 있다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용기의 부피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물질이라면 얘도 이게 A의 부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A의 부피가 예를 들어 10L다. 얘의 부피가 예를 들어 2L다. 용기의 부피가 입자수가 24개임에도 불구하고 부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어야지. 입자수 개수가 다른데 개수가 똑같은데 왜 부피가 다르지? 당연히 얘들이 기체 분자들은 이렇게 운동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뭐가 다를까라는 거죠. 뭐가 다르죠? 기체 분자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벽을 칠 겁니다. 이렇게 벽을 막 칠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두 개의 압력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압력이 같을 수 없다. 온도는 똑같다는 조건입니다. 온도 일정할 때. 그래서 기체 문제가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압력이 따라오게 돼요. 문제에서. 기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체는 사실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매우 받습니다. 그래서 기체 문제는 조건이 많아요. 이 뜻은 조건이 많다라는 뜻은 문제가 길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체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걸 알고 들어가면 얘들을 따지게 되면 되고 그런 따지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과를 가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 이게 재밌더라고, 맞죠? 그래서 화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머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나도 하는데 왜 너희가 못할까? 맞죠?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크기 성질, 세기 성질 굉장히 유식한 용어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자,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식해 보이잖아. 아예가 알고 쓰는구나. 선생님이 올해 디지스트 면접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학 문제 애가 면접 준비를 했는데 이거 미분 있잖아, 미분. 자, 1학년은 모를 수 있지만 2학년들은 알죠? 맞죠? 자, fx라는데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설명하다가 여기서 미분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미분을 때린다라는 아주 저렴한 용어를 썼는데 미분을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분은 때리고 적분은 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끼리 용어고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이 사실 되게 뭐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식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평소에 그 용어를 쓰면서 읽고 교과서를 읽고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면접 가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맞죠? 서울 친구들은 면접 가서 괜찮지만 되게 경상도 사람들은 딱 면접에서 첫 마디 하자마자 사투리 티가 확 나기 때문에 적어도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먹고 들어가면 조금 더 좋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성질, 화학 성질은 물 조성이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측정하고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 대체적으로 색깔, 녹는 점, 끓는 점. 자, 뭐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뭐 보통 변화하지 않잖아요, 맞죠? 고유한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 있냐? 본질의 변화를 수반하는 물질의 성질들을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반응시켜서 C라는 물질을 이렇게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변화. 자,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상태 변화 같은 게 있어요. 물리적 변화는 상태 변화 같은 게 어떤 게냐면 물은 하지 않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요. 얘들을 예를 들어 뭐 얼리면 얼음이 되지만 이 화학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H2와 O2를 반응시켜서 자, H2O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화학 계수는 안 맞췄습니다. H2O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면 물이 만들어진다라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H2O는 물이고 H2O2는 과산화수소인데 산소가 더 많네 이거 아니라고. 맞죠? 완전 그냥 다른 거라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벌떡벌떡 마시면 위험하겠죠. 굉장히 소독 그런 성질이 크기 때문에 자, 크기 성질, 세기 성질 있죠? 자, 크기 성질, 세기 성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용어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궁금하죠? 자, 궁금하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머리 한번 전환하시고 다음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